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단순 주장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남욱 변호사가 석방돼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천화동인 1호 지분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분 소유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재명 시장실에 지분이 있다라는 진술을 아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남욱 변호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대장동 수사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궁극적인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물로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2014년 상황을 진술하는 게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이제 성남시장 선거가 있던 때입니다. 네. 그 성남시장 선거가 있던 때 22억 정도를 조성해서 4억이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측에 전달이 되고 1, 2억에 대한 수표가 추가로 있다. 거기까지 합치면 이제 그 액수는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2014년을 가만 생각해 보면 2015년이 돼서야 신흥동과 대장동 사이의 결합 개발 방식이 그때야 비로소 확정이 되고 SPC 성남의 뜰도 이제 2015년에 확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장동 사업이 시행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이미 2014년에 이런 이제 그 정치자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 경선 본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본선이 있습니다. 당대표 본선까지는 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이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4년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가 하는 거는 더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들고 있고 더 말할 수 있고 더 말을 했다. 2014년부터 말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그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주목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굳이 언론에 대고 이런 얘기들을 할까? 어떤 목적일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굳이 언론에 대고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검찰의 어떤 명을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굳이 재판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네. 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이런 것들이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남욱 씨가 나오고 남욱 변호사가 나오고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더 수사를 했다면 700억이 더 늘어야 되는데 700억에서 428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유동규 씨의 죄책이 많이 준 거잖아요. 액수가 줄었으니까. 근데 428억을 유동규 씨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428억이 중에 유동규 씨의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김용 정진상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기사들을 보면 유동규 씨는 자신의 처에게 전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또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7억을 줘서 12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용 정진상 씨가 몸통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뇌물이라고 하는데 실은 유동규 씨가 훨씬 더 많이 썼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 모두가 그냥 정진상, 김용 씨에게 밀어붙여가지고 자신들의 혐의만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좀 판결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남욱 변호사 얘기나 유동규 씨 얘기 자체도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있는 얘기보다는 언론에서 더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근데 그 남욱 변호사도 스스로 진술을 했지만 그 대선 후보에게 20억 정도로 줄을 댈 수 있다 그러면 싸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 결과에 따라 자기들의 이제 죄책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대선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덮여지고 결국 이제 오히려 뭐 원래 부동산을 개발하시던 분이니까 추가적인 개발까지 뭐 생각하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대선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가 7월에 납니다. 그 전에 수사를 했던 검찰들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하셨던 사람들이고 네. 사실은 이 대장동 수사가 초벌 구의가 한 번 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한 번은 들여다봤던 사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찌 보면 인사가 돼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서 과연 그러면 이 남욱 변호사든 아니면 유동규든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유동규도 남욱도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의 인사가 새로 시작되고 나서 7월 이후에 진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법원이 생각할 리는 만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변화라기보다는 원래 수사하던 검찰에서 새로운 검찰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했던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제가 그만하고 싶어요. 대선 자금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20억이면 싸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수지에 428억이 있는데 왜 20억이 쌉니까? 20억이 별도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428억 뇌물 중에서 일부를 줬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올바른 진술인 거지. 저수지에 428억을 묻어놨다고 해놓고 20억을 대선 자금으로 주니까 싸다?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갑자기 이게 뇌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428억이 뇌물이라고 검사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중에 20억도 뇌물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경선 자금이고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야당에서 자꾸 정치적 수사라고 하잖아요. 네.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모순되는 진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수사해야지 이게 진술이 정리가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진술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남욱 씨가 더 높은 분에게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만배 씨한테. 그리고 그러면 그 높은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정진상과 김용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실이냐고 그랬더니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욱 변호사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좋아할 말들만 계속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작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게서 석방해 준 대가로 그냥 언론에 어떤 검찰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뱉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재판에서 진술이 효과가 있으려면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말이 하나로 합쳐질 때여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을 남욱 변호사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김만배로부터 1억 8천을 받아가지고 종교단체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그 김만배하고의 사이는 어찌 보면 그런 부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단순히 내가 어떤 김만배한테 모든 걸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김만배도 남욱도 하나의 검품을 가지고 같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김만배에 대해서 남욱이 부당한 진술을 하면 네. 김만배가 그 이상으로 보복적인 차원에서 남욱한테 부당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있어요, 서로가. 이게 이제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만배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남욱의 진술 자체도 그 남욱 자신한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진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남욱의 그런 진술을 그냥 뭐 들었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들었다라고 볼 만한 조금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전달하는 걸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전달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김만배 씨가 뇌물 공유하기로 했고 자기는 그냥 빠지고 김만배 씨만 나쁜 진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변호사님 생각에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남욱 씨가 유동규 씨한테 2013년 4월 달에 룸살롱에서 7천만 원 주고 4월 16일에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진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날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전혀 안 맞아요. 돈은 1억 6천이 갔는데 3천만 원만 전달됐다는 거고 그 3천만 원이 설과 추석 되면 유동규 씨가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눠줬다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왜 정진상, 김용 씨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왜 유동규 씨가 자꾸 이런 돈들을 많이 받았을까? 네. 그리고 정말 돈을 전달해 준 건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다 먹고 전혀 전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만 떠넘기기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재판을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반박을 통해서 유동규 씨와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네.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은 이건 법정에 가서야만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구속영장을 받아줬다고 해서 이제 죄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김용 또 정진상 두 사람은 구속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실은 이게 특수부가 1년이란 수사를 했잖아요. 1년이란 수사를 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특수부가 이재명 대표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측근들 김용, 정진상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했는데 구속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1년을 준비했지만 정진상 실장은 3일을 준비했잖아요. 2, 3일 정도 준비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건데 당연히 방어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치명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들과 원안히 재판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씨가 무슨 진술에 착오가 있었을지, 남욱 씨가 무슨 진술에 착오가 있을 것인가를 밝혀내갈 수가 있는데 영장 실질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어떻습니까? 정진상과 김용 두 분의 구속, 두 사람의 구속. 그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됐다라는 그 자체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대질신문 이야기 말씀하시지만 네. 대질신문을 안 해가지고 구속이 안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대질신문을 하겠죠, 검찰이. 근데 대질신문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대질신문을 뺀 증거관계를 종합을 해봐도 구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소명됐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1년 중에 그 7월 이전에는 그 문재인 정부 전 정권의 검사들이 수사를 한 거고 7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이제 그 많은 소명할 만한 증거 자료가 이제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1년 동안 그 수사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진상이나 아니면 그 김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었던 거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그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 자료가 나왔을 거다. 네. 그렇게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오늘이 21일인데 모레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고요. 또 24일은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 석방이 됩니다. 이 두 날짜 모레 막 글피가 될 텐데 일단 먼저 모레 있을 일 정진상 실장 측의 구속 적부심의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구속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그 자기의 죄책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상 씨는 특히나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혐의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저는 그 결코 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장 담당 판사가 오늘 구속을 시켰는데 2, 3일 후에 다른 판사가 이걸 가지고 구속이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약간의 모순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 그 판결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한 아직은 시간상 검찰의 모순점을 밝혀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안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대질 조사를 안 해주는 게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대질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속 수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대질 수사를 요즘 안 해주는 게 요즘 신빙성을 유지하는 거죠. 대질 조사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의 신빙성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질 조사를 저는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몸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1호 천화동이 1호 지분이 1,208억인데 이 중에 700억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본부장의 것이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는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1,007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남욱보다 절반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지분 구조가 맞는 건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24일 구속 만료가 되어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앞서 남욱이나 유동규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뀐 것처럼 김만배라는 사람의 진술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김만배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아하. 그 전에 뭐 남욱이든 그 유동규든 누가 그 진술이 이렇게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김만배도 지금 현재 뭐 그 정권이 바뀐 이제 새로운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거고 거기서 지금 남욱이 계속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은 이제 김만배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진술을 그동안 해왔는데 네. 남욱과 김만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남욱은 계속 김만배와 관련한 이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그 복잡하고 많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라고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이제 그 이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걸로 그 진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고 딴 거 이러이러한 겁니다라는 그런 식의 진술을 해야 사실은 자기의 변호권이 보장되는 건데 네. 단순히 부인만 한다는 건 그거는 묵비권이고 수사에 대한 비협조에 불과하고 그런 수사에 대한 비협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로 돌아가는 화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만배 입장에서. 그런데 과연 김만배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지 글쎄요.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역시도 혹시 이제 번복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배 진술이 이제 번복될 수가 있는데 네. 유동규 씨는 지금 정진상, 김용 씨에게 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욱 씨는 김만배 씨한테 밀어요. 그럼 김만배 씨는 누구한테 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김만배 씨도 누군가를 잡아야지 자기가 석방이 되고 자기가 유리한 양형을 받고 어떤 적용법제에서 뇌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남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김만배 씨한테 밀었거든요. 근데 그 민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검찰 주장대로 하면 김만배 씨는 500억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누구죠? 그 남욱 변호사는 1,007억이잖아요. 그럼 2배가 많은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만약에 이 돈이 다른 사람들 거라고 했을 때 자기만 뇌물 공여가 되잖아요. 자기만 뇌물 공여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지금 변호사들과 얘기를 했을 때 누구한테 미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진술대로 주장할 수 있고 기존의 진술이 이제 진실인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되고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가 정영학 회계사예요. 정영학 회계사는 처음부터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700억의 그분이 유동규 거다라고 했고 정민용 변호사도 유동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가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얘기를 언급 나왔는데 그럼 돈 가장 많이 갖고 간 남욱 변호사가 몸통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되는 게 네. 그 대장동 사업으로 뭐 5천억이든 1조도 만들었어요. 이거를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를 하는데도 권력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말로 그냥 500억 가져가면 500억 가져갈 수 있고 1000억 가져간다 그러면 1000억 가져갈 수 있고 뭐 400억 가져간다고 하면 400억 가져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거대한 칼을 들어가지고 거대한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그 거대한 칼도 거대한 케이크를 자르는 칼을 드는 힘도 전부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칼을 들어서 나누는 힘조차 그 이재명 대표 측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과연 나눌 수 있었을까? 한번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이제 한 달에 꺼내면 그게 이제 다 신고가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자금을 세탁해 가지고 나누는 게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래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권력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를 뭐 남욱이 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김만배가 거절할 수 있는지 그냥 제발 잘 내 몫을 생각해 달라라고 하소연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뭐 뭘 나누기로 했고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그거를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글쎄요. 그 부정한 돈을 만들고자 하는 공모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나눠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앞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로 죄가 없다 얘기를 하면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을 텐데 설마 제가 또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서로의 모든 죄를 불다 보면 둘 다 양형이 무거워진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다는 걸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끝으로 이제 혹시 이재명 대표의 아까도 이제 칼날의 끝은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러면 검찰이 올해 안에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정진상 김용 부원장의 진술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정말 묵비권을 진술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박적인 준비를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사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목을 조여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진상 실장과 얘기했다. 정진상 실장이 줬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줬다는 것이지 그 돈이 정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진술이나 주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거대한 칼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검찰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진실한 진술이냐 허위 진술이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 재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유동규 본부장 모두 다 재수사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 부원장은 나쁜 짓을 한 건데 검찰 주장대로 하면 돈에 나오는 액수는 뭐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곽상도 의원보다는 작아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을 받았는데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따른 아파트까지 해서 보면 한 22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재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편파수다라는 것이다. 표적수사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재수사가 안 나와서 무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검찰의 칼이 무서운 칼이 민주당만을 향하고 있어서 네. 이게 형평성, 야당 탄압, 왜곡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 근데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의 호사가들은 그 이재명 대표를 총선 때까지 수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게 그게 그 여당에서는 그게 더 총선의 전략에서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그러면 그 사정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정근 부총장으로 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친문 게이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도 결론을 내야 될 게 이제 뒤에 밀려 있는데 앞단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단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뒤로 밀어버리면 네. 이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각종 수사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먼저 시작한 거는 먼저 이제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언론도 타고 하게 되는데 그걸 시작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조기에 일찍 끝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